안녕하세요. 북큐레이터 인프로입니다. 동화나 옛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주로 보는 책이라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이 동화나 우화 그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고뇌와 현실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화책이나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책을 의미하죠. 이번에 살펴볼 동화독법이라는 책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유쾌하고도 섬세하게 삶을 통찰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201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살펴볼 책은 2017년도에 나온 개정판입니다. 문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로도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총 11편의 동화와 우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일러두기에서는 지은이가 참조한 책이나 원본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신데렐라, 솔로몬의 지혜, 인어공주, 토끼전, 이솝우화, 헨젤과 그레텔, 바보 이반, 바보들의 나라 켈름, 심청전, 모모타로. 이 모모타로는 개정판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총 11편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김민웅 작가는 책 앞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은 때로 세상을 공평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나 민담에서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새로운 생각의 단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건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우화나 동화를 아이들이 보는 것들,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을 걷어내면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분명히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무언가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동화나 우화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특히 이런 책들은 독서교육의 한 방법으로 동화나 우화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한다든가 뒷이야기를 꾸며본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고요. 대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새로 구성을 한다든가 특징적인 인물을 부각을 해서 각색을 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독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 등장하는 11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토끼전, 이솝우화, 신데렐라 이런 것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친근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토끼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토끼전은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입니다. 별주부전, 투생원전, 투군가 이렇게 각기 다른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는 병든 용왕을 구하기 위해서 자라가 토끼를 꼬여 용궁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토끼는 죽음의 위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남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이야기의 어떤 서사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 토끼전에 등장하는 용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용왕은 한 명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원전에 보면 이 용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남해의 용왕은 광리왕이라고 해서 세상에 널리 이로움을 끼치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서해는 광태광입니다. 풀이 넓게 우거진 그런 늪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늪지 전체를 관할하는 왕이라는 얘기죠. 북해에는 광덕왕이 있습니다. 적을 갖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토끼전에 등장하는 이 동해의 용왕은 광연왕입니다. 연못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 연못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연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게다가 이 광연왕은 불치병에 걸린 신세예요. 나머지 왕들이 다스리는 땅은 편안하다고 나오지만 광연왕이 다스리는 곳은 작을 뿐더러 불치병에 걸린 신세인 용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동해죠.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연못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조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깊은 병에 빠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뒤처져 있다, 이런 상태를 은연중에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병에 걸린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련토다. 과인의 한 몸이 죽어지면 북망산 깊은 곳에 백골이 진토에 묻혀 세상에 영화며 부귀가 다 허사로다. 과인의 병세가 심히 위중하니 경들은 아무쪼록 충성을 다해 명의를 널리 구하여 과인을 살려내 군신이 더욱 서로 동고동락하여 지내게 하라. 참 어이가 없죠. 불치병에 걸렸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라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백성이 아니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왕과 신하가 동고동락해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골이 진토에 묻혀라고 하는 정몽주의 단심과 일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백성에 대한 근심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강조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하들이 의원을 불러들이는데 오와 초와 당나라의 잉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외부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 안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잉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큰 잉어를 잡아다가 훅 고아서 먹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잉어들이 명의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요. 이 잉어들이 처방을 합니다. 지금 용왕님께서는 주색에 빠져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아마 이것은 전설적인 명의인 화타나 편자기와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처방인데요. 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천궁녀를 버리고 가야 하는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처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못해서 이 세 명의 잉어들이 처방을 해주는데요. 바로 그게 토끼, 간이 용왕님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 용왕은 물속에 있어 음이고 토끼는 산에 있으니 양인데다가 간은 더더욱 나무목 기운이라 이를 얻으면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는 힘이 있어옵니다. 왠지 봐도 사기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납니다. 양의 기운이 토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앞서서 약이 없다고 했는데 토끼를 산채로 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처방을 내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왕의 명을 받고 별주부가 출발을 합니다. 육지에서 토끼를 만나 선생님, 산중호골 이런 호칭을 써가면서 토끼를 축혀 세워서 계속 꼬시게 됩니다. 하지만 토끼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뻥이 심합니다. 자라가 자꾸 축혀 세워주니까 자신의 과거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녀 시절에 달나라 궁궐애가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아 찢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시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삼천갑자 동박삭 정도는 아주 젖비린내 나는 애기라는 겁니다. 자라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금은보와 여자, 벼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꼬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로 데리고 가죠. 토끼는 과연 누구를 빗댄 걸까요? 딱 봐도 백성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마침 너구리가 경고를 한 방 날려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토끼는 오히려 더 기회를 날리겠다 싶어서 얼른 별주부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용궁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용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네 간을 내놓아라.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간이 필요하다. 토끼가 말합니다. 토끼 족속이란 본디 곤륜산 전기로 태어나 오장육부와 심지어 똥집 오줌똥까지도 다 약이 된다 하여 막걸리 오입쟁이들을 만나면 간달라고 보채는 그 소리에 대답하기 괴로워 간 붙은 염통을 줄기째 모두 떼어내어 청산유수 맑은 물에 솔솔 흔들어서 고봉줄령 깊은 곳에 깊이 감추어 두고 무심중 왔사오니 미리 알게 했더라면 지녀 왔을 텐데 별주부 내 탓이라. 이렇게 꾀를 내서 토끼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 대목에서 토끼를 약자로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면 토끼가 용궁에 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 벼슬을 얻기 위해,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토끼라는 인물은 아주 욕심이 많은 지식인이나 당대의 사대부일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자, 이렇게 토끼가 도망갔죠? 용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라 할 일 없이 뒤통수 툭툭 치며 무료하게 돌아가니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전하여 알 바가 없더라. 이 뒷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토끼전을 각색한 이야기를 보면 별주부 앞에 뭐 산신령이나 화타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너의 충성심이 갸륵하구나 하고 묘약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원작에는 없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본래의 이 토끼전이 갖고 있는 풍자 정신을 왜곡시킬,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해줄 때에는 별주부 앞에 산신령이나 전설의 명의가 나타나는 장면은 제외하시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끼전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뒷이야기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뒷부분은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 토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토끼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언급은 안 되지만 원작에 보면 따라온 토끼는 그대로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산 건 아닙니다. 바로 또 독수리에게 잡혀가요. 하지만 토끼는 이번에도 또 꾀를 냅니다. 용궁에서 가져온 보물로 독수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꾀를 내서 타락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독수리의 탐욕을 이용했던 거죠. 용궁에서 가져온 보물을 바위 틈에 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물을 찾는 핑계로 그 안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토끼에게는 세상이 늘 험한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 책에는 토끼전뿐만 아니라 10편의 이야기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야,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화나 동화를 너무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폭넓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아,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